초가을로 접어들던 어느 오후, 중부 내륙 쪽 야산을 따라 조성된 구조대 훈련 코스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폐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해당 지역 소방구조대 소속의 한 남성은 장비 점검을 위해 단독으로 산장 근처까지 올라가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곳은 구조훈련 코스로 쓰이다 폐쇄된 지 꽤 되었으며 최근 들어 등산객 통행도 거의 없는 탓에 외부에서 접근이 쉽지 않은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정식 출입로는 비탈진 흙길과 작은 계곡을 지나야 했고 목재 난간과 표지판들도 대부분 썩거나 쓰러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남성은 당일 예정된 훈련 일정 없이 무전기 송수신 상태와 잔여 장비 보관 여부만 확인하러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산장까지의 거리는 왕복 기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수준이라 별다른 이상을 감지하지 못한 채 혼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장 내부 구조는 매우 단순했으며 1층 구조에 방 하나와 외부 연결 통로만 있을 뿐 전기나 수도는 물론 조명도 거의 작동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주변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산장 근처에서는 바람 소리 외에는 어떤 짐승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전 송신 테스트를 위해 주변 지점에서 몇 차례 교신을 시도하던 그는 산장 내부로 들어선 직후 누군가 안쪽 방에서 문을 여닫는 듯한 기척을 느끼고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습기를 머금은 듯한 삐걱거림이 발 아래서 울렸습니다. 계단 끝에 다다랐을 무렵 내부로 이어진 철제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문 안쪽으로는 벌레 먹은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섞인 공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살짝 들어 비추며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낮인데도 내부는 꽤 어두웠고 먼지 낀 창문 사이로 들어온 희미한 햇빛만이 바닥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벽 쪽에 쌓여있던 구조용 배낭 2개와 무전기 박스, 침낭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벽면엔 예전 훈련 시 사용한 안전수칙이 적힌 종이가 반쯤 찢긴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전기 박스를 열어보니 일부 송신기에는 배터리가 끼워져 있었고 LED 전원 표시등은 아주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용 가능한 송신기를 하나 꺼내어 채널을 맞춘 뒤 테스트 겸 구조대 쪽 주파수로 짧게 호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상 없음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지만 몇 번을 눌러도 응답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파수를 한두 번 더 바꿔본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송신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무전기 수신 스피커에서 짧고 낮은 파형 잡음이 두세 번 갈렸고 바로 뒤 방문 쪽에서 둔탁한 덜컹거림이 울렸습니다. 방문은 분명히 닫힌 채였고 문고리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손전등을 들고 방문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발밑 나무판이 조금씩 휘었고 문 앞에 다가섰을 때 안쪽에서 손으로 가구를 밀듯 긁는 듯한 거친 마찰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짧은 잡음 후 사람 목소리 같은 것이 아주 작게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발음이 뭉개진 채였지만 분명히 한국어였고 여기 안 나가요 같은 문장 일부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손전등을 문틈 사이로 비춰보았지만 내부는 너무 어두웠습니다. 바닥에 놓인 낡은 고무신 2짝이 틀어진 채 보였고 그 옆으로 누군가 일부러 밀어놓은 듯한 철제 사다리와 물통이 겹쳐 쌓여 있었습니다. 문을 더 건드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손끝이 식으면서 팔 전체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작동 중이던 무전기 송신 버튼이 저절로 눌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저는 바로 무전기의 배터리를 뽑아 박스 안에 다시 집어넣었고 등 뒤에서 뭔가 기척 같은 것이 느껴졌지만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문 쪽으로 다시 걸어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산장 내부에서 문짝을 긁는 소리가 짧게 반복되었고 그 울림이 점점 무전기 송신음처럼 번지는 것 같아 손전등을 끄고 숨을 죽인 채 아래쪽 나무 덤불 사이로 몸을 숙였습니다. 산장에서 불과 몇 미터 벗어난 지점이었지만 주변 풍경이 이상하리만치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있었지만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이 들쭉날쭉했고 나무 그림자들이 바닥에 겹쳐지는 방식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비 점검용 백팩을 다시 맨 뒤 원래 왔던 길을 따라 능선 쪽 오솔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등 뒤에서 나무 사이로 아주 짧은 바람 소리가 스쳐 지나갔고 그 소리와 함께 어깨 뒤 한쪽이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주변 나무들은 잎이 대부분 누렇게 변해 있었고 습기 많은 풀숲에서는 벌레 한 마리 움직이지 않는 고요가 이어졌습니다. 계단형 오솔길을 따라 능선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저는 무심코 위쪽 경사로 쪽을 올려다보았고 그 순간 나뭇가지와 겹쳐진 사람 형체 비슷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두 발을 약간 벌린 채로 바위 위에 서 있는 실루엣이었습니다. 정면도 아니고 옆모습도 아니었으며 빛의 각도에 따라 형태가 순간적으로 찌그러졌다가 다시 선명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꺼내 그쪽 방향으로 비추려 했지만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 표면이 이상하게 미지근해져 있었고 전원 버튼이 눌리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표면에서 땀과 달리 끈적한 감촉이 느껴져 그 감각에 순간 손을 놓을 뻔했습니다. 형체가 있던 위치는 불과 10여 미터 위였지만 그 바위까지 이르는 경로는 울퉁불퉁하고 낙엽으로 덮여 있어 한 발짝 내딛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고개를 돌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 불쑥 사라졌습니다. 마치 나뭇가지에 가려졌다는 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듯 형체 전체가 바위와 그림자 사이에 꺼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몸을 돌려 원래 왔던 하산 방향으로 빠르게 내려갔고 계단처럼 이어진 흙길 아래 짧게 부러진 구조용 폴대 하나가 일부러 땅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는 젖은 구조 장갑 한 짝이 묘하게 깨끗한 상태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장비는 분명 오래된 훈련 자재와 동일한 종류였지만 장갑의 섬유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축축한 물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샘물이나 물웅덩이는 없었습니다. 그 장갑을 손에 집을 생각은 들지 않았고 저는 그대로 그 지점을 외면한 채 능선 아래 덤불길을 따라 더 깊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능선 아래쪽 사면은 평소 훈련 경로가 아닌 수풀이 무성한 사방 경사로였습니다. 똑같이 생긴 나무와 흙길이 반복되는 사이 저는 방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몇 걸음을 내디딘 후부터 발밑의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땅이 말라 있어야 할 시점인데 신발 밑창이 진을처럼 들러붙었고 주변 공기도 갑자기 습해진 것처럼 숨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무렵 백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무전기 한 대가 스스로 전원이 들어온 듯한 전자음과 함께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 그 무전기를 산장 안에서 배터리를 뺀 채 다시 넣어두었고 그 뒤론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낭 안에서 울리는 짧은 신호음은 일반적인 수신음보다 훨씬 느리고 낮았으며 그 안에서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잡음처럼 번졌습니다. 하산 중. 능선 아래. 방향 확인. 하산 중. 분명 제 목소리였습니다. 톤과 말의 흐름, 습관적인 말끝 처리까지 똑같았습니다. 그 무전기는 제가 산장 위쪽에서 호출 테스트를 했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고 직접 말한 문장 일부가 정확히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기 위해 무전기를 꺼내자 그 장치는 손에 닿기도 전에 스피커 쪽에서 짧은 마찰음과 함께 소리가 끊겼고 곧이어 다른 문장이 중첩된 채로 따라붙었습니다. 들리지 않. 여기. 방향 틀렸어. 제가 말한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제 목소리였고 억양과 발성도 분명히 같았지만 기억에는 없는 말이 무전기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이해하려 집중하는 동안 오른쪽 관자놀이 부근에서 갑자기 식은땀이 흘렀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워지면서 어깨 위에 내려앉은 가벼운 중량감이 순간적으로 목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무전기 뒷면에서 길게 긁힌 듯한 자국이 하나 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없던 자국이었고 그 표면은 뭔가 젖은 손으로 문지른 듯 번들거리는 지문 자국 비슷한 얼룩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물러서자 멀지 않은 곳 수풀 안쪽에서 플라스틱이 긁히는 마찰음과 무전기에서 나는 송신음이 동시에 겹쳐 울렸습니다. 들리십니까? 여기 구조대원 하산 중 반복합니다. 하산 중. 제가 한 말이 또 한 번 정확히 그 억양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번엔 그 문장 끝에 아주 짧게 다른 사람의 숨소리 비슷한 것이 겹쳐 들렸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모를 그 숨소리는 무전기의 수신음과 완벽히 겹쳐져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무전기 소리가 잦아든 뒤에도 숲 안쪽에선 일정한 간격으로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와 끊기는 숨소리 같은 낮은 기척이 엇갈리듯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산 방향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되어 있을 폐 장비함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예전 구조 훈련 때 중간 장비 교체용으로 쓰였던 지점으로 금속함과 오래된 스프링박스 2개가 낮은 철제 울타리 안에 놓여 있었던 곳입니다. 도착했을 때 장비함은 예상보다 훨씬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분명 외부에는 먼지와 낙엽이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뚜껑 가장자리를 따라 진흙이 흘러내린 자국이 비교적 최근처럼 젖어 있었고 그 아래 바닥에는 맨발로 찍은 듯한 진흙 발자국이 2개 나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일정하지 않았고 좌우의 각도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발을 모아두고 서 있었다기보다는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가까이 섰던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인근 흙길 어디에도 이어지는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그 발자국 주위엔 잎사귀들이 이상하리만치 가지런히 정리된 형태로 깔려 있었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주변을 훑어 정돈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장비함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쪽에는 구조용 후레쉬와 오래된 배낭 1개, 그리고 녹슨 방수 비닐이 접힌 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비닐 위에는 물기 섞인 작은 손바닥 자국이 번져 있었고 그 자국 가장자리를 따라 미세한 진흙 먼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도 없던 방향에서 무거운 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등 뒤로 흘러들었습니다. 돌아서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플립 끝 몇 개가 한 방향으로 휘어 있었고 그 아래 바위 틈새 쪽에서 짧은 호흡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은 여전히 진흙처럼 질척거렸고 구조 장갑을 끼고 있음에도 손끝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 들면서 가슴 아래쪽으로 체온이 뚝 끊긴 것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장비함을 덮고 일어났을 때 바로 옆 금속 울타리 기둥에 사람 손톱으로 그은 듯한 얇고 날카로운 긁힌 자국이 연속적으로 3줄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방향은 마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해 누군가 긁어내린 것처럼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까 봤던 진흙 발자국보다 훨씬 작고 가느다란 발 모양이 사선 방향으로 겹쳐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들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무전기 전원을 완전히 꺼버린 뒤 가장 낮은 경사 방향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바람도 소리도 발밑 감촉도 모두 지나치게 부드럽고 느리게 반응하는 것처럼 현실감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사면을 따라 걷던 중 낙엽이 유독 두껍게 쌓인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 위로는 수풀이 거의 없었고 중간중간 휘어진 나무 뿌리가 드러난 틈 사이로 걸을 때마다 바닥이 안쪽으로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변 지형이 어디와도 겹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명 내려오던 길과 높이 차는 일정했지만 바위의 형태, 나뭇가지의 꺾인 방향, 심지어 공중을 가로지르던 거미줄조차 이전에 본 기억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춰서 위치를 파악하려는 순간 발 아래서 아주 작게 사각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한 무언가가 낙엽 아래에서 부서졌다는 느낌이었고 저는 무릎을 굽혀 바닥을 한 손으로 살짝 쓸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낙엽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노란색 반사띠가 붙은 작은 명찰이 하나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은 일부 깨져 있었고 명찰 뒷면에는 습기와 함께 오래된 진흙 얼룩이 굳어 있었으며 이름란에는 구조대 소속 부서명과 한 남성의 이름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지역 구조대에 처음 배속되었을 때 지금은 현장 출동에서 제외된 선임의 이름이었고 그는 몇 해 전 바로 이 폐 코스를 마지막으로 현장 업무를 중단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훈련 중 낙상 사고 이후 트라우마로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이 산을 다시 찾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명찰은 오래된 흔적임에도 깨끗한 부분이 많았고 누군가 일부러 표면을 닦은 것처럼 가장자리가 반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찰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다 바로 옆 낙엽 더미 아래에 뭔가 둥글고 반투명한 물체가 비쳐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전등을 꺼내 그 방향을 비추자 그 안쪽으로 누군가의 귓불 모양처럼 보이는 물체가
바닥을 따라 둥글게 구부러진 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빛을 받았을 때 반사되는 형태는 분명히 인공물처럼 보였고 피부톤도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그 형상이 사람 귀와 너무도 흡사해 저는 즉시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 순간 뒤쪽 숲을 사이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앉은 듯한 실루엣이 나무 두 그루 사이에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형체는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상태였고 온몸이 그대로 고정된 채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오히려 더 현실감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명찰을 다시 낙엽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 이상한 압력이 차오르는 듯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도 마치 텅 빈 구조물 안을 울리는 저주파처럼 낯선 울림으로 바뀌어 들렸습니다. 명찰을 다시 낙엽 위에 내려놓은 뒤 저는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방향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지도상으로 폐산장이 위치했던 고도가 현재 위치보다 낮다는 걸 감안하면 적어도 반대 방향으로는 걷고 있지 않다는 확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숲속을 벗어날 정도의 개방된 공간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나무들은 점점 더 빽빽해지고 있었으며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빛조차 희미해져 낮인지 저녁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흐림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오른쪽 언덕 너머에서 철문이 닫히는 듯한 금소금이 짧게 울렸습니다. 하산 도중 처음 들었던 산장 내부 소리와 거의 같은 종류의 울림이었고 거리는 분명 이전보다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등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던 방향이었지만 산장은 분명히 능선 위쪽 완만한 경사면 너머에 위치해 있었고 이미 수백 미터 이상 거리를 뒀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야 끝 어두워진 나뭇가지 사이로 익숙한 창틀 형태가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창은 산장 측면 벽에 있는 유리창 구조와 동일했고 표면이 반쯤 깨진 유리 틈으로 희미하게 빛 같은 것이 안에서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었고 그 위치를 확인하려고 방향을 살짝 틀어 산비탈을 돌아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다시 철문 여닫는 소리가 단단한 울림을 타고 한 번 더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풍압이나 장가지 마찰음이 아닌 문고리가 철제 고리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멈춰 선 지점 바로 아래 기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구조의 산장이 언덕 아래 어둠 속에 똑같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벽에는 예전엔 없었던 구조대 부서명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페인트 자국은 누군가 일부러 덧칠해 지우려 했던 흔적처럼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산장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는 이미 한 차례 이상 현실의 궤도에서 벗어난 감각을 불러왔고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조물 역시 시간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탈된 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산장 반대편에서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철제 경첩이 강하게 울리는 마찰음과 함께 손전등 없이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묵직한 기척이 바닥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저절로 굳었고 뒤통수 근처 피부가 조이는 듯한 감각이 이어지면서 한쪽 발이 흙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장 뒷문 쪽 벽면이 꺾이는 지점 근처로 인간의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움직임이 느린 실루엣 하나가 어둠과 함께 붙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마치 누군가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더 정지된 채로 주변보다 더 어둡게 굳어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체의 발밑, 바닥 틈에서 스며나온 듯한 검은 흔적이 천천히 바깥으로 번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땀인지 습기인지 모를 물기가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물기와 함께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발끝 감각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장 고개를 숙이고 산장에서 멀어지는 쪽 경사를 따라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뒤로 어느 순간부터는 발걸음을 정확히 어떻게 옮겼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산 경로는 구조훈련 당시 반복적으로 익혔던 루트였고 정확한 방향만 알고 있다면 미끄러운 낙엽 사이로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지형이었지만 당일엔 그 판단조차 흐릿해졌습니다. 어둠은 빠르게 내려왔고
주변 나무들이 하나둘씩 음영만 남긴 채 고정된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방향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짧은 언덕을 내려가고 나면 금세 하단 도로로 이어지는 게 맞았는데 발밑은 줄곧 흙길만 이어졌고 어디에서도 외부 조명이나 차량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야간 순찰을 돌던 타 구조대원에게 발견되어 도로변 근처 작은 절개지 아래에서 혼자 주저앉은 채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비 백팩은 벗겨져 옆에 놓여 있었고 무전기 2대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으며 손전등은 켜진 채 발밑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일 제 복장은 일부 젖어 있었고 오른쪽 허리 부분에 긁힌 상처 하나가 있었지만 의학적으로는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조대 복무 기록을 확인한 동료들이 제 백팩에서 발견된 노란 명찰 하나에 대해 서로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명찰은 몇 년 전 현장 활동 중단 이후 복귀하지 않은 선임 구조대원의 이름이 적힌 것이었고 그는 자신의 명찰을 산속 어딘가에 두고 온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떠올린 다른 직원 한 명은 그날 저녁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산장 근처 지붕 쪽 무전 송신함을 열어본 적이 있느냐고. 거긴 공식적으로 폐쇄된 지 3년이 넘었고 현재는 장비도 완전히 철수된 상태라는 겁니다. 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산장에 들어섰을 때 제가 손댔던 무전기 박스의 뚜껑 그리고 안쪽 방에서 들렸던 문 여닫는 소리,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와 숨소리, 그 모든 장면이 지금은 서로 순서를 바꾸고 뒤섞인 채 어렴풋한 이미지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이후 제 손등 위에는 이상한 얼룩이 며칠간 지워지지 않았고 건드리면 차가운 금속처럼 식은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의료 검사 결과엔 특이사항이 없었고 그 흔적은 며칠 후 자연스럽게 사라졌지만 그 촉감만큼은 지금도 종종 야간 근무 중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누를 때 아주 잠깐씩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하산 이후 일주일쯤 지나 폐산장 철거 여부를 두고 팀 내부에서 다시 검토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 작업은 아직도 착수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훈련과 점검이라는 이름 아래 낯선 산속 구조물에 홀로 머물게 된 한 구조대원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지나쳤을지도 모를 잊힌 장소의 잔재와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특히 현실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감각 이상이 사람을 어떻게 고립시키고 기억과 감정을 왜곡시키는지에 대한 전개가 더 섬뜩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던 늦은 오후, 강원도 고지대에 위치한 폐산장 부근을 조사하던 한 남성은 예정보다 하산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산장에 하룻밤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산장은 등산로에서 30분가량 벗어난 위치에 있으며 일부 목재 벽면은 부식되어 내부로 비가 스며들고 있었고 지붕도 군데군데 내려앉은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남성은 영상 촬영과 기록 목적의 사적 탐방 중이었으며 당일에는 혼자 입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산장 내부에는 오래된 철제 침대와 녹슨 난로, 반쯤 깨진 거울이 놓여 있었고 거실 벽에는 누군가 붙여놓은 작은 부적들이 빗물에 젖어 천천히 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통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그 남성은 간이 랜턴 불빛 아래에서 카메라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어디선가 무거운 천이 바닥을 끄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배낭 안에 장비를 꺼낸 뒤 산장 안쪽에 놓인 철제 침대에 앉아 랜턴을 천장 기둥에 걸었습니다. 산장 내부는 벽 한쪽이 무너져 있었고 천장 틈으로 물이 떨어지며 습한 냄새가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목재가 비에 젖어 부풀어 오르면서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던 질질 끄는 듯한 소리는 그보다 훨씬 뚜렷했습니다. 소리는 벽난로가 있던 반대편에서 들려왔고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바닥엔 비에 젖은 먼지가 흩어져 있었고 곰팡이 자국이 기어가듯 벽면 아래쪽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랜턴 불빛을 비췄을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기척은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단속적이지 않았고
마치 사람이 무거운 옷자락을 끌고 걷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리를 따라가자 작은 거울이 눈에 들어왔고 어깨 높이에 걸린 그것은 희뿌연 먼지에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랜턴을 고정시킨 뒤 손바닥으로 표면을 문질렀습니다. 축축한 먼지가 손끝에 묻었고 거울 표면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울 아래쪽 프레임 가장자리에 이상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곰팡이나 균열처럼 보이기엔 너무 일정했고 얇은 선들이 안쪽으로 이어지며 누군가 긁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방향은 안에서 바깥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구조였습니다. 거울을 떼어내려고 살짝 흔들었을 때 등 뒤에서 짧은 끌림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가까웠고 그 방향은 거울이 걸려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선체로 거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은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보고 있었던 것처럼 식은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표면에는 랜턴 불빛이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거울 뒷면 벽에서 바스락거리는 마찰음이 아주 짧게 스쳤습니다. 소리는 건조한 천이나무 위를 문지를 때 나는 질감이었고 한순간이었지만 정확히 거울 너머 벽 안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거울 프레임 가장자리로 옮겨 흔들어 보았고 거울은 생각보다 쉽게 들렸습니다. 거울을 떼어냈자 그 뒤에는 검은 곰팡이가 퍼진 벽면이 드러났고 한쪽에는 붉게 마른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녹물처럼 보였지만 얼룩은 프레임 안쪽을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번져 있었고 표면을 따라 손을 움직이자 꺼끌한 감촉이 피부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얼룩의 중심은 거울이 걸려있던 위치보다 아래쪽이었고 거기에는 나무판이 미세하게 부풀어 오르며 갈라진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그 틈에 가까이 비췄을 때 좁은 틈 사이로 누렇게 바랜 천 조각 하나가 안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천 조각을 당겼고 질긴 섬유질이 손가락에 걸리면서 부스러지는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조각은 마치 오래된 커튼이나 침낭의 일부처럼 보였고 끝부분은 눅눅한 얼룩과 함께 먼지에 절어 있었습니다. 천을 완전히 잡아당기자 틈 안쪽에서 바람 같은 냄새가 스며나왔고 그 안에는 흙과 곰팡이 그리고 묘하게 사람 채취에 가까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틈 안쪽을 응시했고 그 구조가 산장 내부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벽 뒷면에는 외부와 닿을 수 있는 통로가 없었고 산장 구조상 그 자리는 바위 경사면에 막혀 있어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벽 틈 안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는 정체된 기운이 아니었고 확실히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장소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귀를 천천히 그 틈 가까이에 갖다 댄 순간 내부에서 아주 미세하게 천천히 반복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호흡이었고 들이마셨다 멈춘 뒤 천천히 내뱉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호흡은 제 귓가 바로 안쪽까지 와 닿을 만큼 가까웠고 손끝에 닿았던 그 습기와 연결되는 듯한 일관된 감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은 채 고개만 숙여 틈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공간은 완전히 어둡고 좁았으며 손전등 불빛을 비춰도 일정 거리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그 안쪽 어딘가에 무언가 있다는 감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공기에는 아주 희미하게 말라붙은 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그 안에 사람의 체취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귀를 가까이 댔을 때 안쪽에서 아주 낮고 일정한 호흡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들키지 않으려 입을 다문 채 코로만 천천히 숨을 쉬는 사람의 호흡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잠깐 멈추는 시간까지 일정했습니다. 귀를 틈에서 때려는 순간 그 호흡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한 번 더 길게 이어졌고 저도 모르게 다시 귀를 붙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들리는 호흡은 제가 가까이 다가설수록 더 또렷해졌고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벽 너머 좁은 공간 어딘가에 웅크린 채 기척을 들키지 않으려 숨을 죽인 채 버티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더 깊숙이 밀어넣어 비춰보았지만 빛은 어두운 틈 안에서 그대로 삼켜졌습니다.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목덜미 아래로 식은 기운이 스며들었고 등 위쪽 피부에 돋아난 소름이 셔츠 천을 따라 느껴졌습니다. 침낭을 깔아둔 방 안쪽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뒷목에 남은 기운이 계속 따라붙는 듯 끈적한 감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진 물자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거울이 걸려있던 쪽 벽을 따라 바닥으로 흘렀고 그 끝은 침낭 옆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졌던 건 그 물자국의 궤적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물자국을 살펴봤고 손전등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 경계면에 맨발의 발바닥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무게를 실은 듯 선명했고 젖은 흔적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등에 식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고 고개를 천천히 위로 들자 천장 목재 틈 사이로 젖은 섬유 같은 것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체가 천 조각인지 머리카락인지 구별할 수 없었고 그 아래에서 또다시 아주 짧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틈이 아니라 방 안쪽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장에 걸려있던 젖은 섬유를 올려다본 채 손전등을 조금 더 들어 올렸습니다. 그 물체는 비에 젖은 천처럼 보였지만 일부는 갈라져 있어 실오라기처럼 바닥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스치자 그 끝부분이 천천히 흔들렸고 물방울 하나가 다시 똑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졌고 발치 근처에 놓인 침낭 안으로 물자국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낭을 걷어내고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그 순간 벽 건너편에서 푹 하고 뭔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목재 바닥을 맨발로 밟을 때 들릴 법한 축축하고 둔탁한 접촉음이었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짧은 정적, 이어지는 또 한 걸음. 소리는 벽 너머 복도에서부터 시작됐고 방 쪽으로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복도는 구조상 이미 막혀있던 공간이었고 처음 입장할 때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은 완전히 뒤틀려 열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발소리에서 저는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소리는 문 반대편에서 멈춘 듯 했고 방 안쪽 공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숨을 들이쉬는 모관이 저리도록 조여들었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랜턴 불빛을 비추자 그 좁은 공간을 따라 물방울이 한 줄기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은 방금 전 침낭 옆에서 확인한 발자국 자국과 동일한 궤적을 그리며 바닥을 적셨고 그 끝에 무게를 실은 기척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쪽에서 고개를 숙였고 그때 문 아래 틈 사이로 맨발의 발가락이 아주 천천히 들어와 멈췄습니다. 발가락은 움직이지 않았고 땅에 닿은 부분만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살아있는 사람의 발처럼 보였고 발등에는 선명한 핏줄이 솟아 있었으며 발톱은 약간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 형태가 틈 사이로 고정되듯 멈춰 있는 동안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빗소리조차 그 순간만큼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지 못한 채 굳은 자세로 바라보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그 침묵 끝에서 발가락이 미세하게 한번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틈 밖으로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다시 이어지지 않았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 기척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복도 어딘가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확신만 남겼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여전히 복도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틈 아래로 사라진 뒤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랜턴 불빛을 아무리 문틈에 비춰도 그 너머는 그대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멈췄지만 기척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공간 어딘가에 여전히 무게가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 방향으로 다가가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지 못한 채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그 순간 방 반대편에서 나무가 뒤틀리는 듯한 두두둑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리는 등 뒤 창문이 있는 벽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벽은 처음 들어올 때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쪽이었고 구조상 외벽과 맞닿아 있어 바깥과 이어지는 유일한 개방구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창문으로 다가갔고 나무틀 사이에 걸린 오래된 잠금쇠를 확인했습니다. 쇠는 부식되어 있긴 했지만 아직 풀린 흔적은 없었고 창문도 완전히 닫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쪽 벽 하단 목재판이 아주 미세하게 안쪽으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틈은 이전엔 없던 균열이었고 안쪽에서 눌린 자국처럼 나무가 안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복도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고 저는 등에서 식은 기운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뒤쪽 구석 방 안에 놓여있던 낡은 선반에서 딸깍하고 금속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반은 벽에 고정되어 있던 것이었지만 오래된 나사 중 하나가 약해져 뒤틀릴 때마다 짧은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속음은 이전보다 확실히 더 가까웠고 물체에 직접 닿은 손이나 몸이 만들어낸 무게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랜턴을 들어 선반 아래를 비췄고 그 그림자 너머로 천천히 밀려나듯 뭔가가 안쪽에서 벽면과 선반 사이 틈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임에도 그 압력이 안쪽에서 바깥을 밀어내는 형태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발밑이 무거워졌고 바닥을 타고 뭔가 젖어나오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발을 옮기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그 자리에 발이 붙은 것처럼 굳어버린 채로 땀이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창문이 아닌 다른 벽면에서 철커덕하는 열린 소리가 울렸고 그 방향은 제가 들어올 때 사용했던 현관 쪽이었습니다. 도어락이 걸린 채 바깥에서 열 수 없는 구조였음에도 방금 들린 소리는 누군가 문을 안에서 조작한 것처럼 확실한 개폐음이었습니다. 저는 문으로 달려가 확인하려 했지만 두 발은 이미 방 한가운데서 멈춰 있었고 몸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다시 침묵이 돌아왔고 이제는 어디에서 들릴지 알 수 없는 소리에 신경이 날카롭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 공간이 한층 어두워졌고 손전등 불빛은 이전보다 더 좁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랜턴 건전지는 그대로였지만 불빛은 마치 뿌연 안개를 통과한 것처럼 명확한 경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가 돌아서지 않은 방향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또 한 번 들려왔습니다. 저는 랜턴을 든 손을 다시 침낭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불빛이 머무는 방향에는 제가 방금 전까지 몸을 누이려 했던 침낭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고 천 위에는 어두운 얼룩이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얼룩은 방 안바닥에 퍼진 물자국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경계는 마치 발바닥이 눌렸던 것처럼 약간씩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침낭 위를 살폈습니다. 섬유질 사이로 잔먼지와 진득한 이물감이 느껴졌고 표면에 남아있던 물기는 단순히 비가 튄 정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침낭 안쪽 지퍼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을 때 내부에는 접힌 패브릭 사이로 얇은 섬유들이 뭉친 채 젖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한 습기와 곰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오랫동안 눕거나 웅크린 채 땀과 체온을 흘린 뒤 남긴 흔적에서만 나는 익숙한 기운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가 이 산장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 침낭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뒷덜미로 식은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손을 천천히 빼냈고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이후로 제가 만졌던 물건들, 벽, 바닥, 침낭 안 어디에도 오래된 것과 최근의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방향이 일정했고 제가 산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무언가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감각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방 한가운데 놓인 선반 위에서 종이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한 번 울렸고 선반 틈에 끼워둔 지도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지도를 주우려 다가갔을 때 그 아래쪽에 놓여있던 작은 파우치 안에서 딱딱한 납작한 물체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플라스틱 카드였고 흐릿하게 마모된 표면에는 모르는 이름과 함께 등산객 출입신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 이 지역에 공식적으로 출입한 인물은 없다고 들었지만 그 번호는 분명히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발급한 형식과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산장이 공식 지도에는 철거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장소가 사라졌다고 기록된 이후에도 여기에 머물렀고 그 흔적은 지금까지도 침낭 안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방 외벽 너머에서 또 한 번 맨발이 땅에 닿는 소리가 울렸고 이번엔 한 걸음 간격이 아니라 연속된 두 발자국이 동시에 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빠르게 식어갔고 저는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랜턴을 쥔 손만 더욱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낭을 다시 만지지 못한 채 장비를 최소한만 챙겨 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경사면은 진흙으로 미끄러웠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산로를 향해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가슴팍까지 스며들었고 숨은 계속 가빴지만 그때 느끼던 어떤 감각도 이 산장에 더 머무를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에도 귓가에선 짧은 숨소리가 계속해서 들렸고 바닥을 끄는 소리나 축축한 발소리가 환청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전방에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 뒤에서 발자국 간격을 맞춰 걷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고 어깨 뒤에서 불어오는 식은 공기는 내내 일정했습니다. 근처 국립공원 관리소에 도착한 뒤 저는 이상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문제의 산장 번호는 폐기된 지 오래되었으며 그 구역은 공식적으로 출입 통제 대상이며 사용 기록도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침낭과 출입신고 번호, 지도와 파우치, 그 어떤 것도 이후 현장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이상한 불일치감이 남았습니다. 그 산장은 분명 존재했고 안에는 사람의 흔적이 있었으며 벽과 바닥, 천장과 거울 너머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모두 제가 빠져나온 이후로 사라졌고 보고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지만 저는 밤중에 누운 상태로 천장을 올려다볼 때마다 종종 같은 감각을 느끼곤 했습니다. 좁은 틈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맨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 눈을 감고 있어도 그 방향은 또렷했고 실제로 방 한구석에 남아있던 물기처럼 차가운 기운이 천천히 다가오는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어떤 공간은 지도에서 사라져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자취를 남기지 않지만 여전히 누군가 그 안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도상에서 사라진 산장,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고 기록된 장소에서의 체류, 그리고 문서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누군가의 흔적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을 남겼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였기에 더 무섭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은 언제나 누군가의 생명이 오가는 공간이지만 낮에는 그 사실을 잊을 만큼 평온하고 바쁩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누군가의 웃음, 복도 끝까지 이어진 환한 조명까지 병동은 무척 분주하고 밝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깊은 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대부분의 병실 불이 꺼진 이후에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낮에는 생명의 온기가 가득하던 복도도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온기 대신 정적이 퍼지고 간헐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마저 음산하게 들립니다. 그날 새벽 병원 청소를 맡은 한 여성은 폐쇄 중인 병동 쪽까지 평소처럼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 빠진 줄 알았던 그 공간에서 누군가 병상 바퀴를 밀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심야 청소 근무를 하던 50대의 여성분께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병원 전체가 낮부터 비교적 한산했고 야간엔 응급 환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맡은 구역 중 가장 깊숙한 곳, 한동안 환자가 배정되지 않아 닫혀있던 병동까지 확인차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입문 옆에 표시판엔 임시 폐쇄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지만 간혹 먼지가 쌓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내부 순환을 해주곤 했습니다. 조명을 켜지 않고 손전등으로 복도와 병실을 하나씩 비췄습니다. 텅 빈 침대들 사이로 환기창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바람에 커튼이 바닥에 닿을 듯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대형 걸레 밀대를 밀며 복도 끝으로 향하던 중 등 뒤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 바닥에 바퀴가 스치며 지나가는 듯한 낮게 깔리는 마찰음이었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은 전혀 없는 시간이었고 병동 자체가 폐쇄된 상태라 누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방금 지나온 병실 문도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귀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뭔가 끌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목재 가구가 미세하게 밀릴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움직일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손전등 빛도 깔끔하게 병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빈 침대 하나가 아주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정리할 때 분명 벽에 맞춰 두었던 침대인데 발쪽이 미세하게 복도 쪽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바퀴가 흔들리면서 멈춘 것처럼 정중앙에서 벗어난 채로요. 직접 밀어보니 바퀴는 잠금 상태였습니다. 누가 밀지 않는 이상 움직이기 힘든 침대였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저는 그제야 문득 환기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정도로 커튼은 흔들릴 수 있지만 잠금된 침대를 밀 정도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뒤통수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고 손에 들고 있던 걸레 자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는데 몸이 저도 모르게 긴장되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플라스틱 물컵 하나가 바닥을 굴러가며 복도 쪽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컵은 벽에 부딪히며 멈췄고 병동 전체에 딱 하고 울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적막한 공간에선 기묘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멈춘 컵을 바라보다가 마치 누군가 그 컵을 눈으로 따라가고 있을 것 같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닥에 멈춰 선 컵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병동 안쪽에 있는 마지막 병실 문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잠금 장치는 내려간 상태였고 자동문이 아니라 누군가 안에서 밀지 않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던 구조였습니다. 저는 걸레 밀대를 복도 벽에 세워두고 손전등을 조금 더 밝게 조정한 뒤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깔린 고무 재질 덕분에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제 심장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멈춰서자 안쪽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 같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숨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가 공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틈 아래를 비췄지만 불빛은 바닥 일부만을 비출 뿐 내부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이었습니다. 배터리가 약해진 건 아닌데도 불이 잔잔하게 흔들리듯 떨렸고 그 순간 뭔가 벽 쪽에서 탁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문에 가까웠던 팔이 차가운 금속에 닿으면서 짧게 떨렸습니다. 팔뚝에 소름이 쫙 돋고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원 구조상 그 병실 안에는 수납장이 하나 있을 뿐 다른 출입문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물건을 닫는 소리가 났다는 건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실은 한 달 넘게 비어 있었고 누구도 출입하지 않도록 폐쇄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노숙자나 몰래 들어온 외부인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저는 복도로 나와 벽면에 설치된 내선 전화기로 경비실을 호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를 들자 안쪽 병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조금 열렸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엔 움직임이 너무 느리고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흘러나온 공기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청소약품 냄새나 먼지 냄새가 아니라 축축하게 눅눅한 천이 오래 방치되었을 때 나는 듯한 묘하게 비릿하고 눌린 냄새였습니다. 마치 한동안 열리지 않았던 공간이 갑자기 열릴 때 풍기는 오래된 기운처럼 아주 은근하게 제 코끝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다시 손전등을 들어 틈 사이를 비췄습니다. 그때 침대 뒤편 유리창에 비친 복도 조명이 아주 잠깐 무언가에 가려졌습니다. 그건 사람이 걸어가며 가리는 듯한 흐름이 아니라 마치 기척이 지나가는 순간적으로 빛이 일그러지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지만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에 짓눌리듯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유리창을 스친 뒤 저는 다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냄새는 점점 짙어졌고 병실 안은 여전히 정적이었지만 어딘가 공기가 엉겨붙은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조금 더 밀어 열자 침대 옆쪽 벽면에 고정된 작은 수납장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의료 도구를 넣어두던 곳이었지만 병실이 폐쇄되며 안쪽은 비워져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납장 한쪽 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안쪽에서 가볍게 밀고 있는 것처럼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조준해 그곳을 비췄지만 문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고 내부는 어두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긴 집게를 이용해 문을 건드려 보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안에 벌레나 설치류가 들어갔다면 놀라지 않도록 대비한 행동이었습니다.
집게 끝이 문에 닿자 마치 반응하듯 수납장 문이 탁 하고 닫혔습니다. 닫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충격은 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병실 바닥에 불빛이 튕기며 사방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에 묻혀있던 수납장 및 그림자 사이로 어떤 형체가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자가 움직였고 그 그림자엔 사람의 손 같기도 한 형상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붙은 긴 손가락 하나가 수납장 아래쪽을 긁고 들어가는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제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그 형체가 반응할 것만 같았고 이상하게도 몸이 얼어붙은 듯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몸을 돌려 병실을 빠져나오려는 찰나 바닥에 떨어졌던 손전등이 갑자기 퍽 하고 강하게 움직이며 병실 안쪽으로 튀어 들어갔습니다. 누가 손으로 툭 치듯 튕겨낸 움직임이었고 그 불빛은 침대 아래쪽을 비추며 멈췄습니다. 그 빛 속엔 누군가의 종아리 부분처럼 보이는 어두운 형상이 잠시 드러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다리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관절이 조금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표면은 젖은 천을 씌운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매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안을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며 경비실로 향했지만 신기하게도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나 기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등 뒤로 문이 다시 천천히 열리는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병실 안에서 아직도 무언가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말입니다. 복도 중간쯤까지 달려나온 저는 잠깐 멈춰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내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조명이 닿지 않는 그 어둠 안쪽엔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적막함이 더 심장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반복하며 다시 걸레 밀대와 손전등을 챙기기 위해 돌아가려 했는데 복도 끝에 놓인 병상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머무는 각도가 바뀌자 침대 바퀴 하나가 미세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방향도 움직임도 평소와 달랐고 결정적으로 그 바퀴 아래엔 축축하게 젖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물에 적신 천을 질질 끌며 이동한 것처럼 복도 바닥에 일직선으로 이어진 자국은 병상 바퀴에서부터 복도 끝에 폐쇄 병실 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선명하진 않았지만 반사되는 조명 탓에 무지갯빛 얼룩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바닥 청소를 하다 남은 물이 아닐까 생각하며 걸레를 꺼내 닦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은 물이나 세제가 아닌 어딘지 모르게 기름기 섞인 끈적한 점성이 있었습니다. 걸레가 닿자 미묘하게 끈적이는 소리가 났고 닦아내려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상 바퀴 하나가 갑자기 철커덕하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움직임은 단 한 번이었지만 분명 누군가가 병상을 잡고 살짝 민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바퀴가 고정된 상태에서 난 소리도 아니었고 바닥 마찰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마치 무게중심이 살짝 옮겨졌을 때처럼 아주 조용하지만 명확한 금소금이었습니다. 불빛을 병상 밑으로 비추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돌리지 못한 채 그 자국을 따라 천천히 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레는 손에 쥔 채였고 손전등 불빛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복도 끝에 도달했을 때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그 폐쇄된 병동문 바닥 틈 사이로 무언가 얇고 검은 실 같은 것이 아주 느리게 바깥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고 일정했고 실오락이라고 보기엔 그 안쪽에서 살짝 움직이는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형체가 문틈을 타고 나오다가 불빛이 닿자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만 깜빡이며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 문 손잡이 위에 아주 작게 남아있던 손자국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은 손바닥에 젖은 자국이 번져 있었고 손가락이 4개뿐이었습니다. 그 손자국은 분명히 안쪽에서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며 문을 짚은 것입니다. 손전등 불빛 속에서 그 젖은 손자국을 본 뒤 저는 조금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걸레 밀대는 놓은 지 오래였고 손에 들고 있던 건 손전등뿐이었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바닥에 난 끈적한 자국이 발에 들러붙는 듯 했고 뒤를 돌아보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복도의 조명은 그대로였지만 어쩐지 그 밝음마저 안개 낀 것처럼 흐려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 발견했던 플라스틱 컵이 생각났습니다. 병동 중간쯤에서 벽에 부딪혀 멈춰 있었던 컵. 제가 도망쳐 나올 때도 분명 복도에 있었던 그것이 돌아오는 길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컵이 놓여있던 자리를 손전등으로 비추자 반사되어야 할 광택은 보이지 않았고 바닥엔 기묘한 원형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물기가 마르면서 컵 바닥에 윤곽이 선명히 남은 듯한 자국이었지만 문제는 그 자국이 끝나는 지점부터 다시 젖은 자국이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컵을 쥔 채 질질 끌며 복도를 걸어간 듯 똑같이 무지갯빛으로 번지는 끈적한 흔적이 수평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제가 처음 마주친 그 병실 쪽이 아니라 반대편 폐쇄병동의 두 번째 병실 앞에서 멈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까지 청소하던 병실이 아니라 환풍기가 고장나 입구 자체를 봉인해둔 병실. 문엔 출입 금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고 평소에도 그 근처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문을 비틀며 열려 했던 것처럼 손잡이 아래쪽엔 긁힌 자국이 길게 나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바람도 없는데 커튼이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높이 들고 내부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침대 사이의 어둠 속에서 아주 낯익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처음 병동 안에서 떨어뜨렸던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아무도 옮기지 않았고 제가 다시 손에 쥐지도 않았던 그 컵이 이 병실 안 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컵 안에는 물 같은 액체가 들어있었지만 불빛에 비춰보니 맑지 않았습니다. 붉지도 않고 검지도 않았지만 분명 물은 아니었습니다. 표면은 아주 미세하게 출렁였고 그 안쪽에서 마치 거품 같은 것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다 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컵 뒤편 침대 헤드 쪽의 벽면엔 누군가 손바닥을 댄 듯한 얼룩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5손가락이 아니라 3손가락 또는 4손가락짜리 얼룩들이 겹쳐 있었고 높이는 성인의 가슴 높이쯤 되는 위치였습니다. 저는 컵을 바라보는 시선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지만 불빛 너머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저를 등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기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마치 컵의 위치를 바꿔놓은 존재가 다시 제게 그 컵을 건네려는 듯한 기묘한 기척이 주변 공기를 따라 맴돌고 있었습니다. 컵을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저는 복도를 빠져나와 가장 가까운 청소도구 보관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직원용 복도 끝에 위치한 작은 공간으로 문을 닫으면 외부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가끔 잠시 휴식을 취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안쪽 구석에 주저앉자 겨우 숨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세제 냄새와 고무장갑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제 몸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손전등을 끈 채 두 손을 모은 채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후하고 숨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제 숨소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참은 상태였고 입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앉아있는 바로 오른편 벽 뒤쪽 수납장 안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귀를 기울였고 그 숨소리는 짧고 불규칙했습니다. 사람이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처럼 약간 거칠고 얕은 숨이 반복되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작은 마찰음도 섞여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몸을 틀며 좁은 공간 속에서 몸을 만지작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손전등을 다시 켰습니다. 불빛은 천천히 벽면을 훑다가 수납장 하단의 문을 비췄습니다. 평소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장갑과 걸레가 쌓여있는 공간이지만 문은 아주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안쪽은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지자 수납장 문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당기거나 건드린 적이 없었지만 안쪽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 먼지에 덮인 고무장갑들 사이로 젖은 손 하나가 천천히 밀려 나왔습니다. 피부라기보다는 천에 물이 스며든 것처럼 축축하고 질척이는 질감이었고
손가락은 5개가 아닌 4개뿐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디가 불완전하게 붙어있는 형태로 구부러진 각도 역시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아주 느리게 진짜 사람처럼 무릎을 짚듯 바닥을 누르며 나왔고 저는 그 움직임을 본 순간 다시 숨을 멈췄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기 위해 몸을 움켜쥐다시피 했고 손전등 불빛조차 흔들릴까 꺼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형체는 계속해서 수납장 문을 밀며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흐르는 세제 냄새 위로 그 존재가 움직일 때마다 젖은 천이 비벼지는 듯한 슥슥하는 마찰음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바닥을 더듬으며 조용히 문으로 향했습니다. 발자국을 내지 않기 위해 조심스레 몸을 이동시키던 중 손이 바닥에 떨어진 청소솔에 닿는 순간 솔 끝이 딸깍 소리를 냈고 그와 동시에 숨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그 침묵은 짧았고 이내 무언가가 갑자기 쿵 하고 수납장 문을 강하게 밀치며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아 돌리고 문을 밀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어두웠던 복도 조명이 자동 센서에 의해 켜졌고 저 혼자만 그 밝은 공간에 튕겨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열린 보관실 안은 다시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름 끼치는 존재가 있던 그 안쪽엔 아무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고 조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는 병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관실에서 빠져나온 직후 곧장 지하 보일러실 쪽 대기실로 향해 그곳에 대피한 채 아침까지 대기했습니다. 경비에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제가 느낀 것들을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새벽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청소도구함 열쇠만 경비에게 반납했습니다. 병동 쪽에선 별다른 이상 신고도 없었고 문서상으론 그날 새벽에도 아무도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루를 쉰 뒤 다시 병원에 출근한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청소도구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전날 밤 제가 떨어뜨렸던 집게, 손전등, 그리고 던져두었던 고무장갑 등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납장 아래쪽에 놓아두었던 대걸레 자루에는 이상한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붉지도 않았고 먼지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표면이 말라붙은 듯 들러붙어 있었고 형체는 손가락처럼 길게 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자루를 쥐고 아래로 힘을 준 것처럼 손자국과 비슷한 모양이 말라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 주변엔 젖은 흔적도 없었고 땀이나 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점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안 제가 몸을 숨겼던 구석에는 낡은 걸레 한 장이 깔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발자국처럼 보이는 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보다 조금 작았고 발가락이 셋 또는 넷처럼 보였으며 가장자리는 마치 천에 적신 채 밟은 듯 퍼져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금세 말라붙어 모양이 흐릿해졌지만 제가 본 그것과 닮아 있다는 확신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에서 봤던 내 손가락의 자국, 수납장 밑을 긁고 들어가던 젖은 손, 그리고 침대 및 유리창을 스쳤던 그림자까지 저는 그날 이후 폐쇄 병동 청소에서 완전히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고 관리자도 이상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본 뒤 조정된 일정표를 건네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경비실 앞을 지나가던 저는 무심코 벽면을 스치듯 지나치다 청소 기록표 뒷장에 끼워져 있던 메모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검은 볼펜으로 적힌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 병실 문 다시 잠가두세요. 또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건물의 청소를 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던 컵, 그 안에 담겨있던 액체가 도대체 무엇이었을지를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낮에는 생명과 회복의 공간인 병원이지만 새벽이 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녀가 들었던 낡은 침대 바퀴 소리, 반복되던 센서 등의 깜빡임, 그리고 다가오는 기척은 결코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병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그 복도 끝을 지나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공간에서 이유 없는 기척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